네, 19라운드 토트넘이 참혹한 패배를 당할 뻔했습니다. 후반전 이 80분 이후에 또 경기 내용을 좋게 가져가면서 다행히 뭐 4대2, 글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4대2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후반전 경기 내용은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영국 언론지인 스탠다드가 또 어떤 평가를 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튼을 상대로 토트넘이 4대1로 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5호 어시스트를 뭐 기록했는데 영국 언론들의 이제 평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 물론 뭐 개인적으로 경기력이 이날 뭐 힘들어 보였던 건 맞아요. 네. 일정도 빡빡하고 또 최근에 워낙 전방에서 많이 뛰어주고 있고 팀 전체의 컨디션도 떨어진 데다가 무엇보다 이번 경기는 이제 로메로 선수가 결국에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또 한 번 벤 데이비스와 로얄의 풀백 센터백이 가동이 됐는데 그로 인해 후방 안정감도 떨어졌고 또 그 과정 속에 브라이튼도 굉장히 강력한 압박뿐 아니라 또 수비 지역에서 중앙 지역을 완전히 좁혀내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 데체르비 감독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준비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특히 손흥민 선수가 끌어냈던 시즌 5호 어시스트를 통해서 4대1의 만회골이 나온 이후에는 4대3, 4대4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국 언론에서도 결국에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고 또 런던 지역신문인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아예 최전방 공격수로 썼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보도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뭐 확인을 했겠습니다만 히샬리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손흥민이 이제 초전방 스트라이커로 가고 나서 경기가 좀 풀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예, 물론 그 전에 뭐 히차이송에게도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못 살렸던 면도 그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사실은 히차이송이 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한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위협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뭐 당연히 이번 경기 브라이튼이 이길만 했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가 많으니까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2골을 넣은 주앙 페드로가 평점 9점 받았고 또 베테랑 미드필더 제임스 밀러 8점, 뭐 후반에 들어와서 원더골을 넣은 에스투피니안도 8점, 그리고 7점을 받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주목할 것은 토트넘이 사실은 4대 0까지 몰렸다가 참혹한 정말 참패를 당할 뻔했던 경기였음에도 골키퍼 비카리오가 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이제 비카리오가 더 많은 골을 내릴 수 있었던 위기를 좀 이제 막아냈다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뭐 로얄이 4점, 포로가 4점, 우도기도 5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6점을 받은 부분들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는 그래도 제 몫을 했다라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영국 언론의 평점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토트넘 핫스퍼의 이제 비카리오 선수가 5.99점을 받았고 손흥민 선수는 4.87점을 받았네요. 예, 사실 뭐 낮은 점수죠. 팀이 패배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BBC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팬들이 매긴 평점의 평균으로 이제 플레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게 되는데 좀 재미있는 것이 이제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아닌 브라이튼의 밀러가 7.72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뭐 골대를 때린 슈팅이 있기도 했지만 미드필드 라인에서 전반적으로 어리고 또 후보 선수들이 많이 나왔던 브라이튼의 중심을 다졌던 역할을 좀 평가한 것 같고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선방을 통해서 5.99점, 토트넘 선수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고 후반에 들어온 벨리스가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그래도 또 벨리스가 들어온 이후에 토트넘의 공격이 좀 더 날카롭고 좀 위협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5.14점이고 그 다음이 4.87점의 손흥민 선수인데 평점 자체는 낮지만 토트넘의 선발 출전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라는 것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좀 제 몫을 그나마 했다. 뭐 이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부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의 기대 득점이 3.70골, 토트넘이 2.48골. 슈팅 수에서 토트넘이 이제 19차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록들이 이제 후반전에 나온 기록들이었고요. 전체적인 기대골 값은 역시 이제 브라이튼이 3.70, 토트넘이 2.48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4대 스코어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대골 값이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전에 예상한 대로 난타전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에 브라이튼이 워낙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도 많고 또 최근에 경기력이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보니까 3연승 중인 토트넘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 전망들이 사실은 로메로 선수가 이탈하기 전에 나왔던 전망이기 때문에 이 로메로의 타격으로 인해 토트넘의 수비가 더 많이 흔들렸고 또 그 수비가 흔들리는 게 단지 수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면 공격도 잘 안 풀리거든요. 네. 후방 빌드업의 문제도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팅 숫자는 토트넘이 더 많이 가져갔지만 결정력도 평소보다는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효 슈팅에 있어서 브라이튼이 9개를 기록했고 토트넘이 3개였거든요. 또 빅차스도 뭐 결정력을 떠나서 확실한 기회를 만든 측면에서도 브라이튼이 7개나 있었고 토트넘은 2개밖에 없었는데 토트넘이 비카리오 골키퍼가 무려 5개나 선방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브라이튼은 4골을 넣었지만 5골, 6골 내지는 뭐 7골도 넣을 수 있는 경기이긴 했다.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후반전에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브라이튼이 이길 만한 경기였던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기대 득점뿐 아니라 기대 위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대등했고 또 막판에서 치솟으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기대 위협이 더 높았다. 네. 이 기록을 보시면 기대 득점은 이제 확실한 기회를 브라이튼이 만들었던 건 맞는데 그 요인은 토트넘의 수비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고 또 토트넘이 기대 위협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많은 골을 넣지 못하거나 기대 득점을 만들지 못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도우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도움을 줬는데 해결하지 못한 상황들이 나왔다. 즉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마침표를 찍는 역할이 아닌 부분들이 이런 기록을 드러난 것이죠. 네. 자, 전반전 기록을 보면은 이제 브라이턴의 기대 득점이 2.60, 그리고 토트넘은 0.58골. 이 전반전만 놓고 본다면은 그야말로 참혹했고, 사실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은, 토트넘이 엄청나게 많은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예, 사실 유효 슈팅이 6대 0이었잖아요. 네.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가긴 했지만 무려 6개의 빅찬스. 그러니까 경기 전체 브라이튼의 빅찬스가 7개였는데 6개가 전반에 나왔으니까 전반전은 완전히 브라이튼이 지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6분에 이제 뭐 웰백의 슈팅이 비카리오의 선방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전반 초반에 토트넘이 좀 반짝 공세를 취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브라이튼의 공세가 거셌어요. 예, 이 슈팅도 사실 실점이나 다름없었던 위기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분에 주앙 페드로가 접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을 열어줬고 이때 이제 힌셰루드가 슈팅을 하면서 선제골을 내주게 되는데 계속해서 풀백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힌셀루드를 완전히 놓쳤고 콜플레이도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전반 또 이제 12분 장면에서도 이제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또 실점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로스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전방에 주앙 페드로에게 내주면서 뭐 힌셰루드가 이제 오른쪽 배후 지역 우도기의 뒷공간에서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었다면 이 장면은 비록 비카리오가 막아내긴 했지만 포로의 뒷공간이 또 열리면서 슈팅을 허용했던 장면이고요. 네, 자, 또 전반전 20분에는 브라이튼의 이제 코너킥에서 이제 파네케 선수의 이제 헤더 슈팅이 골포스트를 또 강탈했습니다. 예, 뭐 이대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흘러나온 공을 웰백이 슈팅하려고 할 때 클루세스키 선수가 뭐 명확하게 네. 잡아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앞에 지금 로얄 선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벽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노골적인 반칙을 했어요. 예, 뭐 물론 본인이 제어하려고 수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결국 VAR이 있기 때문에 포착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로 네. 인해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로 그렇습니다. 인해 다음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던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쿨세스키 선수가 좀 이성을 잃었던 장면이다. 네. 자, 결국은 이제 VAR 체크 판정까지 뭐 갈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한 지금 파울 장면이었는데 주앙 페드로 선수가 페널티킥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네, 23분 만에 2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분에 요 장면도 이제 밀러 선수가 부아노네트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린 게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10분당 한 골을 먹을 정도의 약간 좀 위기가 좀 찾아왔었고 또 45분 전반 막판에도 이 비카리오 선수의 미친 선방이었죠. 이거는 네. 주앙 페드로의 10샷이 이런 상황은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슈팅은 사실 이제 골키퍼들이 완전히 뒤를 내준 상황이었잖아요. 그거를 감각적으로 막아내서 골대 밖으로 쳐냈던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토트넘이 아쉽다라고 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압도당한 경기였고 뭐 네. 선수들의 통제 구역을 보시면은 공이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은 거의 히샬리송까지도 문전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할 정도로 완전히 팀 전체가 밀려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히샬리송의 이제 포지션이 상대 골문이 아니에요. 예. 이제 우리 골문 쪽에서 히샬리송이 저렇게 수비 부담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예, 공을 소유했던 상황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도 열심히 올라가 봤고 또 존슨 선수를 통한 롱볼 플레이를 좀 시도할 정도로 토트넘이 이제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었는데 다만 이제 후반전 기록을 보면은 그래도 후반전은 토트넘이 좀 앞섰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이 전반전에 강한 압박과 또 많은 체력을 소진하면서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토트넘은 이제 많은 의지와 이제 투쟁심을 보이면서 쫓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준 기자랑 뭐 얘기하면서 이 3대 0이 됐을 때 3대 0을 뒤집은 팀이 있었나 저희들이 좀 기록까지도 확인을 해봤었는데 4대 0 이후의 추격이 대단했어요. 예, 사실 후반전의 기록만 놓고 보면 토트넘이 기대 득점 1.91골로 2골을 뭐 실제로 넣었고 2골을 넣을 만한 내용을 보여줬고 반면에 브라이튼의 후반전 기대 득점은 전반전의 절반도 못 미치는 1.09골이었습니다. 슈팅 숫자도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12대 4로 뭐 3배 가까이 많이 기록을 했고 유효 슈팅은 물론 3대 3이었던 부분들 여기가 아쉬운 것이죠. 네. 결국에 이 기록들을 보시면 오픈
오프사이드 3개도 있는데 그중에 2개는 또 득점이 취소됐던 거잖아요. 후반전은 사실 토트넘이 3-4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였고 골대 강사도 한번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가 경기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4-4 무승부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결정력이 아쉬웠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 이제 0.28의 찬스를 만들어냈었죠. 예, 득점 찬스 패스의 기록에 있어서 전체 2위를 기록했어요. 뭐 파스칼 네. 그로스가 브라이튼 선수로서 많은 기록이 있긴 하지만 세트피스 기록이 상당수 많았고 포로도 이제 코너킥을 많이 찾고 그런 부분들을 빼고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온더블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고 왼쪽 측면에서 즉 팀 동료들을 위해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마크 스탯에서 소개한 이제 선수 기록이 이날 경기 가장 인상적인 선수의 기록을 하나 따로 꼽아서 보여주는데 손흥민 선수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날 토트넘이 기대 위협은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대 위협의 상당수 지분을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었다. 또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을 받은 장면도 그리고 패스든 또 공을 운반하든 드리블을 하든 공을 끌고 당장 많이 공격적인 기회를 창출했던 게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뭐 도움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평상시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을 놓고 보면 손흥민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손흥민의 평점, 포터몹에서는 패배 속에 손흥민이 7.4점을 받았습니다. 예, 7.4점이면 거의 보통 이긴 팀에서나 나오는 기록인데 네. 게다가 이제 4-0까지 밀렸던 경기 물론 이제 4-2니까 2골차 패배를 뭐 참패라고까지 표현하진 않지만 이날 경기의 흐름을 보자면 토트넘이 정말 악몽 같은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특히 공격진 대다수가 뭐 6점대, 5점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손흥민 선수만이 공격 라인에서는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뭐 소파스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 선수에게 7.3점을 줬고 오히려 이제 데니 웰백이 브라이튼 공격수인데 6.6점이었고 그러게요. 보어너너트 6.9점이니까 2골을 넣은 주앙 페드로를 제외하면 이날 경기 선발 출전 공격수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세부 기록을 통해 본 손흥민의 활약은 또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인데요. 자, 세부 기록을 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81%. 확실히 이제 왼쪽 측면을 좀 지배를 했었고, 뭐 풀타임 소화를 하면서 이제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기대골 값은 0.38, 한 개 어시스트. 저 어시스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 저 어시스트를 통해서 마지막 정말 추가 시간까지도 토트넘이 그래도 무승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네라는 희망을 살렸고 또 키패스 2개가 있었고 이날은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사실은 이제 슈팅이 조금 아쉬웠죠.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5개의 슈팅을 때렸고 뭐 아슬아슬하게 빗나간 슈팅도 있었고 드리블 시도가 한 차례이긴 했지만 이 드리블 시도도 성공을 했고 3차례의 경합에서 승리를 했고 파울도 2개 얻어냈고 또 가로채기 2개 이 가로채기를 통해서 또 슈팅 기회까지 동료에게 만들어줬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본인의 포지션에서 맡았던 역할은 상당수 잘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 추가 시간 5분에 이 우도기의 패스 연결받아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제 백호골 기록했을 때 그 장면과 흡사해서 들어가나 했었거든요. 예, 이게 좀 들어갔더라면 또 토트넘이 후반전을 조금 더 쉽게 좀 더 힘을 갖고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장면이었고 이 장면 외에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던 좋은 장면들이 많았고 또 후반전에는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히차리송에게 만들어줬던 기회도 꽤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히샬리송이 오늘은 옵사이드를 상당히 많이 범했습니다.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면서 물이 올라 있었던 히샬리송 선수인데 저런 옵사이드 장면이 좀 많이 나오면서 공격진에 좀 기물 좀 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 선수가 분명히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고전하고 기회를 놓쳤던 것은 몸 상태의 문제가 맞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정말 슈팅의 질은 좋았거든요. 그렇죠. 고도로 잘 꽂혔는데 문제는 이제 오프사이드에 자꾸 걸린다는 게 이전에도 많이 보이던 경향이에요. 이 장면도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빠르게 추격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었고 53분의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상대의 공을 빼앗아내고 패스를 잘 줬고 여기서는 오프사이드는 아니었지만 네. 히샬리송의 슈팅이 또 골대 옆으로 빗나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54분에는 에스토피니안 선수의 컨트롤 미스를 이제 존슨이 가로채서 지금 가운데 들어가던 히샬리송에게 줬는데 이 슈팅도 아쉬웠습니다. 예, 이 슈팅도 뭐 골키퍼의 선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정면으로 찼기 때문에 걸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62분에도 이제 클루셉스키 이제 수루 패스가 나왔었죠. 예, 여기서 이제 히샬리송이 잘 빠져 들어가서 또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있었을 때도 잘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감각이 좋구나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오프사이드였다. 즉 네. 최전방 공격수로서 라인을 깨는 움직임, 영리한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 뭐 결정력은 좋았지만 이런 결정력은 손흥민 선수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요 위치에 있었다면 조금 더 영리하게 좀 돌아 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리면서 스트라이커로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히샤이성이 교체되어 나간 이후에 스트라이커로서 특히 벨리스와 투톱을 이뤘을 때의 중앙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압박에 성공을 했고 손흥민의 컷백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벨리스의 또 데뷔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골은 또 의미가 있죠? 예, 뭐 사실 벨리스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시야가 얼마나 넓은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많은 토트넘 선수들은 그냥 슈팅을 때려서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무산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수비 두 명이 자신을 제어하고 있었고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있으니까 빈 공간에 동료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시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경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살피는지 손흥민 선수가 또 여기서 꺾어주는 패스의 정확성도 좋았기 때문에 네. 이거 손흥민 선수가 거의 만들어냈던 골이나 그렇습니다. 다름없다고 볼 수 있어요. 브라이튼의 이제 수비가 공간도 주지 않은 골키퍼도 굉장히 위치가 좋았거든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들어가는 벨리스를 정말 잘 봤어요. 예, 이 골이 나온 이후 또 빠르게 이제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포로가 올린 이제 크로스 패스를 벤 데이비스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4대2가 됐고, 그리고 이번 경기 뭐 VAR도 많았고 뭐 중단된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다 보니 4대2라면 사실 한 골도 넣으면 4대4 무승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경기 흐름을 만들었던 건데 아쉽게도 이제 경기 막판에 많은 기회들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 5분에 우두기의 패스 연결을 받은 호이비에르, 이 가마차기를 시도했는데 골포스트를 또 강탈했어요. 예, 흘러나온 공도 포로가 때렸는데 수비를 맞았고 결국엔 여기서 또 골이 들어갔다면 말씀드린 대로 추가 시간이 9분이었기 때문에 4대4까지 마지막에 몰아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골대의 불운까지 따랐다. 뭐 이런 이유들 속에서 영국의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가 물론 뭐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주긴 했어요. 그리고 90미니시 6점, 뭐 스포츠웹, 토트넘 미디어에서 6점을 줬는데 의미 있는 부분이 이제 후반전 시작과 함께 히샬리송 대신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했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희도 중계를 보면서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오늘 히샬리송이 자꾸 옵사이드에 걸리고 라인을 깨는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손흥민이 들어갔더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탠다드도 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후반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장면들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놓친 기회도 넣었을 수 있고 오프사이드에 걸린 기회도 넣었을 수 있다. 네. 물론 히샤이성의 컨디션이 좋고 또 현재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히샤이성을 뺐어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손흥민 선수를 첫전방에 두고 히샤이성을 왼쪽에 두고 경기했던 경기 상황도 있었거든요. 다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압박을 많이 하고 또 이번 경기도 지친 기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인 면을 히샤이성에게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 같긴 한데 이 얘기도 그래요. 후반전에는 상대도 내려설 수밖에 없고 네. 지쳤으니까 히샤이성을 왼쪽으로 두고 손흥민 선수를 앞으로 보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다음 경기에 대한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히샤이성이 왼쪽으로 가면 오프사이드에 걸리기가 어렵잖아요. 애초에 뒷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압박이나 수비가 견제가 몰리면 히샤이성이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히샤이성 선수가 이제 수비를 끌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본머스전 다음 경기 정도는 손흥민 선수를 다시 앞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를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바로 전반전에 나왔던 이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를 차지해도 손흥민 선수는 벨리스를 잘 보고 꺾어서 패스를 줬잖아요.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패스를 못 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완벽하게 좀 공간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라인을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손흥민 쪽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예, 존슨이 패스를 바로 줬으면 오픈 찬스였는데 본인이 끌고 가면서 슈팅을 하면서 기회가 무산됐는데 네. 이 한 장면뿐 아니라 경기 중에 여러 선수들이 또 여러 장면들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팀 내에서도 미팅을 하면서 네. 다음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존슨이 좀 각성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흥민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공간 쪽으로 줬더라면 완벽한 1대1 찬스도 만들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늦어졌고 결국은 본인이 슈팅을 때리는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게 욕심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여러 장면들도 본인이 시야가 좁다 보니까 좀 앞으로만 보고 들어가고 반대편을 못 보는데 이거는 공을 잡았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잡기 전에 누가 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알아두고 그쪽에 있을 거라고 믿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항상 왼쪽 전방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줘야 됩니다. 존슨 공부해야 돼요. 네. 예. 자, 계속해서 일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9라운드 경기는 사실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아스널이 이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졌고
아스톤 빌라도 맨유에게 3대2로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토트넘에게는 순위 상승과 선두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예, 사실 뭐 리버풀이 선두에 올라서면서 승점 42점이 됐지만 만약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이겼다면 승점 39점이 될 수 있었고 이겼다면 이제 골득 실차가 지금 뭐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에스턴 빌라를 제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대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아스널과의 승점 차이는 1점으로 좁히고 리버풀과의 승점 차가 3점이라는 얘기는 다시 우승 경쟁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 에스턴 빌라와 아스널이 나란히 패배했는데 여기서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한 게 조금은 이제 통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상승세의 본머스를 상대해야 되는 토트넘 핫스퍼인데 체력을 회복할 시간도 좀 많지 않아요? 예, 이제 이틀 만에 경기를 해야 하는 빡빡한 박싱데이 일정인데요. 올해 마지막 경기죠. 한국 시간으로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에 본머스를 상대하는데 본머스가 이제 현재 승점 25점이지만 다른 팀보다 한 경기를 이제 덜한 상태에서 12위에 올라 있고 뭐 지금의 기세가 굉장히 좋고 뭐 솔랑키 선수를 토트넘이 원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됐거나 올 시즌에는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머스와 홈 경기인데 과연 토트넘이 지금 그 쿨루세스키까지 지금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뭐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본머스와 토트넘에 관한 이야기도 한준 TV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